있습니다. 공무도화가 원래는 위에 있는 이거 현대 어역을 해뒀지만 그 당대 이런 우리의 말로 민요로 불렸었는데 한자가 유입되면서 밑에 한역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지금 번역된 채로 한역시로 전하겠죠. 그 번역시부터 먼저 봅시다. 그 도금은 달아놨잖아. 그지? 가로하고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의사, 당내공화 이게 도금입니다. 한자의 도금. 공할 때 이 공은 인칭이야. 그대, 당신 이런 뜻입니다. 무, 없을 무죠. 이건 부정의 명령입니다. 부정의 명령.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도하,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도하작전, 강을 건너다 아이가. 건널도 물하. 그죠? 그래서 이 공무도하 첫 구절을 따서 제목을 공무도하가 이렇게 한 거야. 해석은 님이여 강물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야 지금. 님이여 강물을 건너지 마세요. 공경도화 여기서 한자만 다르죠. 경자가 기어코 그의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래 님은 기어코 강물을 건너셨네 이러겠죠. 공경도화. 타하이사 타 떨어질 타. 하는 물하잖아요. 물로 떨어져 이는 말일이 사는 죽을 사. 물에 떨어져 그리고 돌아가시니 죽으시니. 당내공하 내하 동그라미 쳐봐요. 내하. 당내공하에서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내하. 당내공하. 내하는 어찌하겠소 이런 어찌하겠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내하 어찌하겠는가. 어쩔 수 없단 말이겠죠. 당은 당연히 당, 응당 이러죠. 응당. 이때 공은 어떻습니까? 삼행에서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이님이. 그래서 이 공은 위에 1행, 2행의 공과는 다릅니다. 1행, 2행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지라도 1행, 2행의 공공은 누굽니까? 살아계셨고 여기 4행의 공은 돌아가신 님이야. 공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기억니은 디귿 윗글에서 다른 공의 짝으로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응당 이 공은 돌아가신 그대를 어찌하겠는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우리 님이여 그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기어코 이런 말이죠. 그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 거나 밑줄. 위에 현대어에게 어찌할 거나. 이런 것을 뭐라 그러면 체념이라 그래. 체념미. 우리의 고전 시가에 체념미가 강합니다. 근데 체념이란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떨어진 걸 왜 하겠노? 뭐 이런 표현이 체념미입니다. 극복의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좀 소극적이면서 순응적 태도입니다. 조금 극복해야 될 문제죠. 어쨌든 뭐 그렇게 죽은 님에 대한. 그래서 주제에 보면은 그 우측의 특징 물의 상징적인 밑에 문제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주제 임을 여윈 슬픔 사별의 슬픔입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세요. 문제는 여러 번 한번 다뤄보고 그 답도 해결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2번 정읍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읍사는 먼저 알아둘게. 우측에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이게 분명히 백제가요예요. 그 시대가 백제니까 삼국 시대니까 고대가요죠. 고려시대 이전 아닙니까? 그죠? 고대가요. 주제 행상 나간 남편의 안위를 염려했다. 그 옆에다가 전통적 여심. 그 여러분 어머니나 요즘 뭐 젊은 여성분들 조금 트렌드가 달라져서 어떤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뭐 남편이 나가면 걱정하게 매반 아닙니까? 그죠? 하마 나올까 이런 전통적인 여심의 연장에서 놓입니다.
자, 출전 악학개범. 아까 악학개범 잠시 얘기 드린 바 있고. 근데 이 작품에 의해서 하나 꼭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 한글로 전해요. 옆에다가, 정업사 옆에다가 유일하게 한글로 전하는 고대가요입니다. 내가 고대가요 공통점에서 한역가라 그랬잖아. 한문으로 전하는데 요것만 한글로 전해요. 아, 선생님 백제시대 때 한글도 없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해서 첫 번째 이해할 것이, 여러분들 이 정업사의 전승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업사의 전승 과정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 정업사는 분명히 백제의 노래입니다. 백제 가요란 말은 시기적으로 봐서 고대 가요예요. 근데 대부분의 고대 가요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통일신라까지 보면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하거든. 그죠? 그리고 따로 향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역가인데 얘는 한글로 전한다. 왜일까? 백제가인 고대가요. 신라가 통일 주체 아닙니까? 신라가 통일되고 통신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려시대로 옵니다. 고려시대. 여러분 고려 그러면은 이 국호를 어떻게 정한 거냐 하면 고구려 있잖아요. 고구려에 구를 뺀 겁니다. 고구려가 웅원한 기상으로 광개토대왕 장수왕 영토 확정해서 동방의 제1국입니다. 어쩌면은 그만큼 화려했던 옛천적을 되찾겠다 이런 아주 자주적인 국호였어요. 고구려를 본받겠다 이런 국호였는데 아이러니죠. 그죠? 실상은 고려시대가 외침이 가장 많고 내후 외환이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어쨌든 이 고려시대, 고려의 전기 무신의 난 중심으로 후기, 고려 후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죠. 근데 고려시대까지 쭉 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내외환이 극심했다 이런 고려의 시대상을 한번 염두에 두어 보면은 이 노래의 성격이 어때요? 남편의 아내를 염려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입으로 전했어요. 구전되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고려 소교로 고려의 여인들이 많이 부르게 된 겁니다. 그들의 정서와 유사했죠. 허구날 전쟁이고 하니까 남편은 전쟁에 동원되거나 부역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네에는 뭐 늙은 사람이나 자식들밖에 없고 달 보고 막 허벅지를 은장도로 찌르고 뭐 이런 나날이 이어졌죠. 남편의 아내를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적 어떤 분위기가. 그래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정서를 가진 백제가요 정업사가 이때 와서 대거 요즘 노래로 얘기하면 리메이크 된 거예요. 리메이크. 그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작품은 고려 소교 형식입니다. 형식이 고려 소교예요. 예, 고대 가요에 여러분 후렴구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 소교 정업사를 포함한 고려 소교의 정착 같이 물어가죠. 고려시대 또 배우게 됩니다만 이 고려 소교가 고려 후기 가면은 여러분 고려 후기 왕들의 이름에 충자 달리는 왕들이 많아요. 충열왕, 충수광, 충해왕 뭐 이런 인물들. 이때가 뭘 의미하면 그 시대는 바로 원나라 복속기입니다. 몽고 지배기예요. 왜 얘네들은 막 연거에 가서 그죠? 훈련받고 왔어요. 응? 알고 계시죠? 그게 충의 의미가 바로 몽고 복속기라는 식민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충은 몽고적으로 충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실권이 없죠. 응? 실권이 없으니까 행신들이 행신. 행신은 간신들이 간신. 이놈 자식. 오잠 이름이 나와 있으면 고려사 학지에 나와 있어요. 석천보 이런 인물들. 최홍철. 이 자고로 얘부터 홍철이라는 이름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티 댄스 막 난리치고 얘들이 요즘은 음란 비디오 제공자들이 얘들이 말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요즘에도 여러분 그 휴대폰에 막 날아오죠. 그죠? 막 이상한 문자 날아와가지고 막 클릭해보면은 막 나 오늘 한가해요 하고 막 거의 걸치지도 않은 웬 여성인데 막 나신으로 나와 있고 뭐 그런 음란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고려 속의 평민에 전승이 됐는데 이 작품을 여기서 조금 알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가 중국과 교육이 많으니까 문화적 코드에서 관제 같은 것도 많이 본뜹니다. 뭐 삼성육부도 중국의 관제죠. 그죠? 고려시대 때 딱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악보와 관현방 이런 게 있어요. 관현방.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국의 한나라에
그 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악부가 있고 악부 한나라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악부하고 뭐가 있냐면은 폐관이란 악부는 관청이고요. 관청 폐관은 직책입니다. 벼슬명이에요. 한나라 때 악부라는 관청이 있었고 폐관이라는 벼슬명을 지닌 그와 같은 뭡니까 관직에 있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 뭐 하는 곳이냐면 악부는 그자 민요 수집 관청이야. 민요 수집. 시중에 떠도는 백성들의 노래를 수집하는 관청이었어요. 다음에 폐관은 뭐예요? 한간에 유포된 이야기죠. 한간에 우리 고려시대 폐관 문학도 있잖아요. 한간에 유포된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인물입니다. 관리. 왜 했겠냐면 생각해봐요. 요즘에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 우리나라 그 중앙정보부에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안급에서도 하고. 그게 왜 하느냐 하면 민심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백성들이 과연 요즘 어떤 노래 부르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가지, 민심의 동향을 읽기 위해서 했겠죠. 이게 한나라 직제인데요. 이게 고려시대에 중국계 그대로 넘어오면서 악부는 뭐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관현방이란 이와 같은 관청이죠. 관현방, 고려시대의 관현방. 그리고 폐관은 그대로 폐관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했어요. 민요수집 관청. 그러면 고려시대 민요가 뭐예요? 고려 소교입니다. 고려 소교가 민요예요. 평민들에 의해서 구전되었던 이 고려 소교를 수집했는데 이 수집 관현방에서 수집한 이 고려 소교를 얘네들 간신들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개작도 하고 이래가지고 궁중악으로 편입시켰어요. 궁중음악으로 편입. 이거 좀 참고하고 조금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궁중음악인데 지금 현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참고할 게 있다면 국악 한번 볼까? 국악. 국악 참 잘 안 듣죠, 그죠? 그 조용필의 탁월성이 어디 있냐면은 요즘 사람들 빤스 그러고 이러지만 조용필의 탁월성은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의 국악을 서양음악에 접목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탁월한 인물이에요. 조용필 아저씨. 원래 63세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잖아요. 초딩 애들도 피리 아저씨한테 난립니다. 피리 꽂혀가지고. 그지? 우리가 뭘 읽으려고 그럽니까? 한 분야에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창조적인 역할을 해내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닮아가야 돼. 젊은 사람이 폐쇄적으로 무사안일하게, 공무원 정년퇴임까지 봉급 얼마지? 이거 얼마나 참 잣들어본 일입니까? 그래서 자고로 한 나라가 창의적으로 화라산처럼 일어서려면 공무원들을 직업적으로 많이 양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청년실업이든 빌미로 전부 다 공무원 준비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역량을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상당히. 그리고 학생들은 대다수가 창의적인 역량의 구상력이 아닙니다. 본질에서 멀어져가 답만 맞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가져야 할 인간, 공무원을 갖춰야 할 자질이 안 되고 깡통 공무원입니다. 그냥 지식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답만 막 풀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인드가 안 되니까 뭡니까? 뒷돈 문화에 항상 끝에 가면 공무원이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대뿐만이 아니니까 한번 예부터 그런 것들도 한번 얘부터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지. 이런 건 고칠 관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실한 젊은 피가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우리나라가 발전의 도상으로 더욱더 앞으로 왕성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답습이나 하고 지식이나 딸딸 외워가지고 이런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자기 검증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자기 마인드를 이끌어 나가세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 하고 국악에 보면은요, 이 분류를 보면 이런 세 가지다. 당악이 있고 당악. 다음에 아악이 있다. 아악. 다음에 소각이 있어요. 소각. 당악은 뭐냐 하면 중국계 음악입니다. 왜 편경 같은 건 중국의 궁중음악에도 막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죠. 중국의 음악이고. 아악이 궁중음악이에요. 얘가. 이걸 정악이라 그래요. 아악이 궁중음악인데 여러분들 궁중음악은 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계가 있고요. 다음에 소각계가 있어요.
그럼 소각은 뭐냐? 백성들의 노래 음악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그럼 중국계는 조금 엄중하면서 형식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 소각계는 우리 백성들의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 계통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바로 고려 소교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음란하게 막 적어납니다. 고려 소교를. 그래서 이제 자 조선에 와서 이제 요거 넘어와서 요 정도 했다면 조선 왕조는 역성 성이 바뀌었잖아요. 왕시에서 이가로 바뀌었는데 조선에 있다고 하면서 모든 문화적 코드가 단기간에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 이해하겠죠. 그걸 이제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문화적 전용 속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적 전용 속도는 천천히 흐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이가 아무리 현실 정치에 능하면서 해도 정도전이가 주청을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왜? 국호를, 조선의 국호를 당분간 쓰지 말자고. 백성들은 아직도 고려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문화적 전용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에도 청학동에는 조선 후기를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얘는 어수가겠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조선이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궁중음악을 이 문화적인 전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막 창작하고 이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궁중음악이 그대로 연주된 겁니다. 그러면 태정태세 세종대왕 보면은 여러분 세종의 업적 가운데 또 한글 창조도 있지만 음악적으로 업적이 있습니다. 박연 들어봤죠? 박연이나 맹사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켜서 뭘 했냐면 악을 정비하라. 응? 이게 뭐냐면 궁중의 음악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왜 그러냐면 조선의 국시가 유교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평민들의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들어온 소각계 정악입니다. 악. 궁중음악이 얘들이 음탕하게 노래 불렀거든요. 이게 막 개작하고 이래가지고 그 궁중음악 중에는 많은 작품이 음란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세종의 유교적 시각의 눈에서는 마음에 마땅치 않죠. 그래서 박연이 들어 뭡니까? 바로 음악을 고쳐라. 악 정리 사업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악 정리하라. 이 사업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한 대통령이 시작했으면 다음 대통령 다음까지 이렇게 사업이 줄기차게 기간 산업들이 이어지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악 정리 사업이 언제까지 되냐면은 성종 때 와서야 비로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책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성종 때 보면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종 때 성현, 유자광, 신말평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대부들인데 당대에 바로 음악책을 편찬하는 편수관들입니다. 이걸 실을까 말까 결정한 이런 사람들이 책을 내려고 딱 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정리를 해오면서 여기 궁중음악을 딱 보니까 저런 소각계통의 고려 소교가 궁중음악으로 고려 후기 피립되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유교적 시각으로 보니까 음사다, 음란한 노래다. 그죠? 남녀의 성적인 내용이 팡팡 터지는 노래다. 남녀 상열지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편수관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재. 이거 원칙입니다. 사리부재. 사리부재는 가사가 속되어서 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사가 저급해서 실을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많은 작품이 수록되지 않았어요. 고려 속에 현재 전하는 건 20몇 편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500여 편의 궁중음악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음란하더라도 우리의 문화적 상실성을 얘들이 자초했죠. 어찌 보면은 많은 작품을 실전하게 한 그런 흠결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면 참고하고 이럴 때 성종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해서 성종 때 보소 음악책 3권이 결집물로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음악책이 악학개범입니다. 악학개범. 다음에 시용향악보. 이 전부 음악책입니다. 이런 음악 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악장가사 이런 3권의 각기 다른 음악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 둘은 중종 이후에 편찬이 돼요. 중종 이후에. 이것만 성종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학개범은 뭐다? 바로 악학개범은 백과사전식의 음악책이더라고. 심지어 2003년에 서울시 7급 9급 문제는 다음 중 악학개범에 수록되지 않은 고려 소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아마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아마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와 접근해서 좀 수놓게 공부할 때 그렇게 하고 이런 정도는 이해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지? 여기 악학기본 시용의학부 악장가사에 수록이 될 때 어떤 문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글이야, 바로 한글. 훈민정음. 이 세종이 이미 훈민정음 창제했죠. 그 한글로 정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려 소교 딱 보면은 여기도 고려 소교 아닙니까? 편입되었으니까. 청산별곡도 보면 한글로 적혀 있죠. 15세기 한글 표기. 이건 이런 책에 그 성종 당대에 15세기의 훈민정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려 소교가. 그래서 우리의 그 감수성이나 고려인들의 감수성을 적나라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려 소교는 한글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이 당대에. 자, 이래서 한글로 정착된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을 한번 찾아보자니. 그래서 보니까 고려 소교, 다음에 백제가요인 정읍사이더라. 따라서 정읍사가 바로 한글로 정착된 가장 오래된 노래입니다. 되셨죠? 고대 가요인데. 자, 보시면 정읍사 보죠. 왼쪽에 봐봐. 한자가 적혀 있어. 그 토 달아 놓으세요. 음을. 한자 왼쪽에 전강. 앞전자 있죠. 전강. 다음에 두 번째 소엽. 아우동동다리 앞에 소엽. 다음에 후강전. 다음에 과편. 그리고 금선조. 과편, 금선조, 다음에 소엽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궁중음악으로 불린 증거입니다. 왜? 이게 바로 악보예요, 악보. 여러분, 세종대왕의 수능에도 한번 나온 게 뭐냐? 정간보를 내려놨어, 정간보. 세종대왕 때 음악의 악보 가운데 대표 중에 정간보란 게 있습니다. 뭐 국세도 배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정읍사가 정착이 될 때 이건 궁중음악으로 불렸다. 어때? 여기 요즘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다장조, 사장조, 뭐 어떤 이런 악보란 말이야.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는 내가 음악에 조예가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못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 났습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측에 갑니다. 우측엔 다 봤죠. 근데 이 보니까 요거 이 작품의 그죠? 이 작품의 국문학적 의 요건 알아두세요. 국문학 사상의. 그러니까 최초의 작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한글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됐죠. 백제시대니까. 그때까지는 구전이 됐어요. 고려소교와 함께 조선 전기에 15세기 문자로 정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현존한 유일한 백제가요. 백제의 노래고. 또 세 번째는 형식적 특징인데 후렴구를 제외하면은 3장 6구를 띄고 있어요. 따라서 시조의 형식과 맞물어 있습니다. 시조의 형식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3장 6구 후렴구 한번 제외하고 시작해 볼게. 따라노 비금 더다샤. 어귀야 있잖아. 어귀야는 이걸 뭐라고 해? 여흥구라 그래. 여흥구. 여흥이란 말은 그냥 뜻없이 음악적 표현을 위해 들어간 말입니다. 여흥구. 머리건 비추어시라. 그러니까 달아 너 비금 너다샤 머리건 비추어시라. 초장이라 이런 얘기야. 시조로 얘기하면. 어귀야 의강들이 아으다롱들이 얘가 바로 후렴구죠. 저세 너러신 거여 전달을 들대열시라. 중장.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너한테 점갈할시라. 이렇게 보면 종장. 그러니까 여흥구나 후렴구를 제외하면 뭡니까? 3장 6구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시조의 원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고.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도 최근에까지 문제가 나왔어요. 이 정도 하면 이제 배경이라든가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작품에 들어가서 작품의 해석을 할 때 이제 항상 고전 시간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가 문법이에요. 하나가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뭐 훑어보려니까 정서라느니 시적 화자의 뭐 어떤 감정 또는 뭐 이런 리듬 이런 거 보는 때 문학으로 보려 할 때 뭐 이 뜻을 알아야지. 뜻을 알려면 이 문법적인 해석이 따라야 됩니다. 15세기 문법이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문법, 고전 문법입니다. 고전 문법의 해석을 알아야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문법적으로 알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알아둘 것만 보면은 달하 돼 있잖아. 달하. 이 하, 요거 첫 번째 존칭의 호격 조사. 해석을 하면 달림이시여 이런 얘기입니다. 응? 하. 그게 존칭의 호격 조사. 15세기 문법입니다. 지금 달아 높이곰 할 때 높이곰 몇몇 개만 알면 되는데 이때 곰은 강세 전미사. 강하게 얘기하는 전미사. 높이 이런 거듭된다고 보면 돼요. 달아 높이곰 더더샤 어기야 머리곰도 그렇죠. 멀리 빛이 오시라. 원래는 빛이 오시라예요. 근데 여기 이 몸이 있죠 앞에. 이 몸 다음에 뭐가 있다? 기억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오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몸 다음에 기억 탈락. 문법을 모르셔도 여기 작품 분석을 위해서 전부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달아 높이곰 더더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저제 노릇인 거요. 저제. 이 저제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저자입니다. 저자. 플러스 이 이래요. 저제된 거죠. 저제는 뭘까? 저작거리 쌍꺼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 시자. 이는 지금으로 해석하면 시장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이가 원래 주격인데 의미상 특수처속격 그래요. 해석은 어디에? 시장에. 자, 열어신 거요. 이럴 때 이 열다 보면은 여러분 열다 기본형에서 다음에 예다 이런 표현의 15세기는 행하다 뜻이에요. 이건 이미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던 길 RPM 기억나십니까? 행하던 길 도산 12곡의 연세법에서 언급한 바 있어요. 이거 15세기 행하다. 그래서 가다라니 갈행이잖아. 가다. 그러면 시장에 가십니까? 이런 해서 또는 시장에 가 계십니까? 왜 행상이니까 주무대가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가십니까? 이런 해서 저제 노릇인 거요 어기야 전대랄 드대올세라. 이건 형태수 분석하면 드대다 플러스 원래 오예요. 오 리을세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드대다는 건 오늘날 딜이다 딛다 이런 뜻입니다. 어간. 그 다음에 여기 오가 이런 표현 15세기 1인칭 서술어를 얘기합니다. 1인칭 서술이 서동화감이에요. 어쨌든 디딜까 그 왜 요입니까? 이 몸 수행동안에 요가 된 겁니다. 이가 영향을 줘서 여기 요가 된 거예요. 디딜까 두렵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얘가 억구형 어미 해석이 두렵습니다. 얘는. 감탄형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시험 문제 고급에. 그래서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죠. 저제너로 신거여 어기야 전대를 디대올세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점글할세라. 나머지는 이제 요 업이 요 정도 지금 문법적인 해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코드로 문학. 문학은 시니까 시의 함축적 의미 이런 건 많이 나오겠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그게 달과 무엇이냐면은 전대 요 두 개입니다. 달은 광명이지 광명 밝으니까. 그리고 전대는 암흑. 이 둘이 뭐예요? 대립적 함축성을 띱니다. 대립관계. 그리고 달은 조금 더 긴밀하게 보면은 이 아내가 행상인의 아내가 뭐예요? 달에게 기원을 합니다. 높이 떠가지고 그래야 각도를 이렇게 남편이 오는 먼 길까지 비춰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원의 매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연결이 닿습니다. 달림은 여기 전대는 암흑이다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조선시대 궁중학에서 빠져버렸어요. 얘가 중종 이후에 이 표현 때문에. 왜? 이 전대를 남녀 상열지사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남녀의 성교 장면, 섹스 장면으로 질퍽질퍽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종 이후에 이게 궁중학에서 확 빠졌어요. 예, 중종 이후에 궁중음악에서 빠져가지고 민간 전성대입니다. 이게 또 7급 문제예요. 뭐 정신없습니다. 민간 전성된 노래 제목이 뭐라면은 아롱곡, 아롱다롱이 할 때 아롱곡입니다. 이게 문제 답이었죠. 별의별 때 심이 다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그것 좀 알아두시고 문학생은 제가 작품 분석을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가져갈게요.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갑니다. 보시죠. 달아 달림이시여. 달에게 기원을 합니다. 높이 높이 돋으시어. 높이 돋아야 남편이 오는 먼 길까지 비출 것 아닌가 배. 어기야 멀리 멀리 비추십시오. 남편이 아니 무사귀환을 바랍니다. 어기야 강들이 아다롱들이. 이런 지금 후렴구의 음악성을 띈 것은 작품의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참고하고. 저제 시장에 가 계십니까? 해석 다 됐죠. 이거는. 이런 해석이 안 되면, 의미적 해석이 안 닿으면 문법적으로 작품 감상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에 가 계십니까? 어기야 전대, 우리 사창가, 유곽 이런 얘기 합니다. 행상인이 돈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인과 지금 바람났다 이런 표현도 이해가 가능하죠. 전대를 그 여인의 꾀임에 꼬임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대를 질퍽한 것을 디딜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나가 나를 잇겠죠. 그럼 우리들의 부부 생활은 끝나겠죠. 어느이다 놓은 것이라 앞에 목적어가 생각됐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보면 무엇입니까? 목적어. 짐을 어디다가 놓으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남편이 행상인이요. 말하자면 보부상이란 말이야. 상인이니까 짐보따리 들고 다니겠죠. 짐을 어디다가 놓고 계십니까? 어기야 내가 논데. 요거 시험 문제인데 내가 논데 있죠. 지금의 문맥 자체로 내가 논데 하면 시적 화자가 여인입니다. 여인. 그러면 내가 논데 하면 아내만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의미는 부부의 인생길이에요. 내가 가는 것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부부의 인생길 함께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남편과 지금 시적 화자 아내 아닙니까? 시적 화자와 남편을 동일시 이렇게 부부의 인생길이단 말이야. 동일시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더라?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죠. 그죠? 동일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두시고. 저물까 두렵다. 우리 부부가 헤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필까 두려워하면서 어떻습니까? 남편의 무사귀환을 염원한 그런 절절한 아내의 노래였다. 고려시대도 같은 정서가 있었고 여러분 현대 대중가에도 이런 의미에 띈 작품은 많습니다. 자, 점프해 봅시다. 1번 이 노래에서 시적 화자의 염려와 안타까움이 비어있는 것. 그러니까 반복이 돼. 멀리 멀리 다음에 또 그 위에 나오는 높이 높이 하는데 반복되는 것은 간절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 소개로 불려졌다. 얘기했잖아. 고려시대로 편입되었다는 말.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가요다. 공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안 하면은 몰라요. 뭐가 답이고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작품 하나 나면 앞뒤가 캄캄합니다. 그냥. 그렇게 공부하면 헛다리 짚는 거야. 그냥 대충 줄 긋고 외워라 이런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맞습니다. 이번엔 또 그나마 시간이 조금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번 수업을 면밀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시고 백제시대 창작 백제노래니까 주술성은 없죠. 주술성을 내가 개념화 시켰잖아. 아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떤 뭡니까? 바로 초월적인 존재의 비는 기원의 내용. 달림에게 기원했었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개인의 감정을 잘 표현한 서정시입니다. 주술적이 아니에요. 서정적이에요.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행상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고 있고요. 3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말하지 못한 것은 백제율의 현전가요 임의 안에 대한 걱정 후렴구를 지으면 시조와 유사 달과 저제가 의미상
대립이 아닙니다. 저세는 뭐예요? 시장의 이런 표현이니까 남편의 뭡니까? 남편이 활동 무대가 저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전대가 돼야 되겠죠? 달과 전대는 의미상 광명과 어둠의 대비적 개념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문제를 내가 다 수렴을 속아 놓진 않았지만 2010년 이후에도 아마 10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이 정업사. 지금까지 공부한 게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또 이 작품과 다른 작품을 곁들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같이 가나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해결과 이해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문제 해결이 될 거 아닌가 봐. 연결 짓고 다음 4번은 참고하세요. 자, 3번 제망매가까지 매듭하고 오늘 수업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4시간 하면 국문학에서 끝납니다. 왜요? 여기 뭐 고대문학 이렇게 열심히 받았고 앞에 처음 기틀 잡기가 어렵지. 뒤에는 또 현대문학은 이미 시, 소설, 수필 뭐 작품을 많이 봤잖아요. 거기는 흐름만 진단하면 돼요. 그래서 고려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조선 전후기, 조선 후기에 집중하면서 작품과 더불어 연결하면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매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뒤에 한문학과 한시는 일단 젖혀둘게요. 조용한 어떤 시간에 수업을 할 겁니다. 그때 전부 다 오셔서 좀 듣기 바라고. 왜? 7급에, 9급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한시와 한문학은. 가끔 나오는데 7급에는 7급 준비하는 학생 꼭 공부해야 돼요. 그쪽에. 그래서 내가 요 파트는 따로에 한번 수업을 같이 더불어 해서 사이트에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못 들은 사람은 그걸 듣고 확인하고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바로 여러분 미리 얘기 드렸지만 1권을 가져오세요. 문법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없고요. 자, 제망매가 합시다. 말 뜻이 제사진이다. 망매 죽은 여동생 노래 2013년에도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월명사. 여러분 월명 그 한자 봐봐. 월명 달월 밝을 명이잖아. 달이 밝다. 이 왜 월명사냐 하면은 그 삼국유사에 나와요. 월명사가 뭘 잘 불러라면 개구리 왕눈이처럼 피리를 잘 불었습니다. 월명사가 조용한 달밤에 피리를 탁 앉아서 불고 가면은 저기 지금도 건천 아화 저쪽으로 가면은요 월명이라고 있어요. 그 월명사가 앉은 바위도 있고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이 피리를 불면 달림이 있잖아. 달이 월명사의 피리 소리에 감동을 해서 한참 동안 다 감상하고 갔다. 그래서 그 동네를 월명리라 그래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바로 작품 보기 전에 우측에 봅시다. 죽은 여동생 누이의 명복을 빈 추모의 노래 19제 향가.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기교. 세련된 표현기교 가장 탁월한 게 여러분들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함축적음이 아주 잘 나옵니다. 2014년 문제이기도 하고. 뛰어난 비유. 여기 뛰어난 비유 옆에다 적기를 자연과 인생을 대비했어요. 자연과 인생의 대비. 오늘 아침 수업하면서 역설법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이형기의 낙화라는 현대시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연의 그 꽃이 떨어짐을 인간의 이별과 연결한, 이건 대비가 아니고 자연과 인간의 삶을 이렇게 비유, 견주어서 상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반대로 읽어놨습니다. 자연은 영원한데 인생은 무상한가, 이런 측면의 반대 구조로 갖다 써요. 거기 어디냐 하면은 미리 묶어보세요. 어느 가잘 이런 바람에 이에 대해 떠들 립다이 하단 가재 나고 가난 것 못 얻니, 그겁니다. 그까지가 자연과 인생의 비유.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게 뛰어나다. 또 종교적 승화, 마지막 아의 밑에 구행시팽 있죠. 여기가 종교적 극복입니다. 월명은 누이 여동생이 죽음으로써 슬픔을 느꼈겠죠. 그래서 망매에 대한 정을 느끼다가 자연에 견주면서 인생이 무상하구나, 이런 감정에 젖었다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행시팽에는 바로 내세관, 그죠? 바로 미타철이 어디입니까? 서방정토 아닙니까? 불교에서 내세관이에요. 그 내세관으로 종교적으로 그 슬픔을 극복해 갑니다. 그 인생무상의 종교적 극복이 주제예요. 그 여러분은 사람이 죽는다, 뭐 인친척 할 것 없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언젠가는 그런 슬픔을 월명사는 또 이런 식의 극복을 했네. 하나의 방법론에 뭡니까? 여러분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부 불교를 믿으라라는 뜻은 아니고요.
한번 보시죠. 생사로난 이에 있음의 저희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현대의역으로 해놨지만 삶과 죽음의 길.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승에 있어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 무덤 같은 건 죽은 자의 흔적 아니겠어요? 그죠? 삶과 죽음의 길은 이는 이승이다. 이승. 현실 세계 이승에 있음에 저희고 두려워하고. 이 고승인 월명도 죽음을 인간에게 두려워했겠죠. 나는 가나다 밑줄. 이때 나는 가나다는 간접 인용인데요. 이때 나는 월명의 누입니다. 나. 오빠 나는 가요 이런 얘기죠. 나는 갑니다. 오빠 나는 갑니다. 말도 못다 하고 갔는가.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사행 하나의 의미 구조입니다. 망매의 죽음. 망매의 죽음으로 뭡니까? 촉발된 망매의 정, 즉 망매의 죽음과 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느 가잘 이런 바람에 이에 대해 떠들 입다기까지는 자연의 영원성입니다. 요게 알아둘게. 해석은 어느 가절 가을 이런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이런 얘기. 다이는 처럼입니다. 다이를 영어의 다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 하면은 나뭇잎 다시 떨어져 내년에는 어때? 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겨울나무는 낙엽들을 걸어 모아서 이미 낙엽이 된 그 사람들을 걸어 모아서 봄을 준비한다. 저 대지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 뭐 내시한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렇게 자연은 순환하면서 영원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비유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하단가제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여기 인생무상이야. 자연은 영원한데 인생은 무상하다. 이런 표현에 비유가 탁월한데요. 조금 더 상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어느 가절 이런 바람 밑줄. 이런 바람은 요절입니다. 요절. 젊은 나이에 죽었다. 누가? 여동생이. 이런 바람 요절. 이에 대해 떠들 잎 밑줄. 떠들 잎. 떨어지는 잎은 낙엽이죠. 낙엽은 뭘 의미해요? 죽음. 잎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2013년 문제 한번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프린트에도 나와셨는데 뭡니까? 바로 유리창 1작품 딱 내고 나의 여기 잎에다 밑줄이 다 꺼져 있죠. 그죠? 그래서 나번에 밑줄 친 잎과 같은 함축성을 띤 시어를 뭐 유리창 1에서 띄지 않은 것을 고르기입니다. 뭐 그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죽은 아이의 언유법이 아닌 말 고르기. 이렇게 현대시와 고전시를 접목한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연결을 좀 하고요.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은 죽음. 하단가제는 같은 부모예요. 남매 동기간이잖아요. 하단가제는 수능이 나왔습니다. 수능 또. 여러분 수능 2당대 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박목월의 이별가입니다. 이별가. 그 이별가 현대시가 저쪽에 있어요. 앞에 보면 현대시 작품 감상에 뭐라카노 니 뭐라카노 뭐 이런 작품 들어본 적이 있죠. 참고로 여러분 이별가 교재가 244쪽 한번 봐봐. (244쪽) 보면은 생각으로 푸는 문제 있잖아. 1번 문제는 공무원 실제 문제고 요 유사하게 수동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위에 보세요. 뭐라카노 저쪽 한 개슬에서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아니면 저승에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라카노 썩어진 동화밧줄 밑줄. 동화밧줄. 이 강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아우가 죽었는데 저쪽 강 저편 이승에서 아우가 자꾸 부르면서 이런 환영이 들리는 거예요. 강 이편에 이승에서 듣기에. 그래서 아우에 대한 절실한 그림을 통해서 결국에 너와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인연의 영원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투리가 잘 쓰여 있죠. 그건 작품 한번 보고 여기 동화밧줄은 뭐 굵은 밧줄이다 하면 세속적 인연을 얘기합니다. 되셨나? 그래서 이리 줄을 긋고 동화밧줄 이렇게 함축적 의미와 동일한 시어를 자 이제 제막막에서 고르면 이런 문제였어요. 그럼 세속적 인연이 뭐겠어? 여기 나오는 혈육관계 뭐다? 하단가제 여기가 답이었단 말이야. 이해 닿죠? 그 공무원 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현대시와
고전 시간을 접목해서 나왔던 문제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또 풀었고 한번 그 문제는 그런 유형으로 면밀하게 문제 조각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적 해석,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392쪽. 하단가지 같은 부모에게서 낳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여기서 월명의 감정이 가장 고조되었어요. 인생 무상감이에요. 그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인생이 와 이래 무상하냐 이런. 여기까지는 절망적입니다. 망매가 죽어서 그에 대한 정을 노래했다가 자연의 비유, 자연은 영원한데 인생은 와 이렇게 유한한가에 대한 한탄, 절망, 이런 데서 머물러서는, 자, 문학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진실성입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 향상. 그래서 이 극복에 있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극복할까? 올명은 아야, 요게 낳고, 이제, 그러니까 442의 3단 구성으로 연결이 되죠. 19체는. 사행, 사행, 이행. 여기가 세 번째 의미 달라갑니다. 미타찰은 서방정토. 서방정토에서 맞볼은 만날, 만나볼, 이러니 만날. 다음에 내는 월명사입니다. 시적화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그 위에 삼행째 나는 하고, 여기 내는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삼행째 나는 가다 하는 것은 월명의 여동생이고, 오빠 나는 갑니다, 이런 말도 간접 인용한 것이고, 여기 나는 시적화자 월명사입니다. 돌을 닦으며 기도하겠다 아닙니다. 기다리겠노라. 기다리겠노라. 이게 어떻게 극복, 종교적 극복이 이게 왜 이럴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삶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이해가 닿습니까? 이해가 조금 안 닿아요. 조금 나이 들면 이해할 거고. 무슨 얘기냐면 간단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선산에 묻히면서 계속 안동댐 위에입니다. 선산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서부터 가묘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그 문화 풍습에 가묘가 있어요. 죽으면 내가 여기 묻힐 것이다.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저 어머니가 자꾸 얘기하면서, 어릴 때인데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 찾아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 찾다가 나중에는 그곳에 계신 걸 알았어요. 그곳에 가면 다 계시고 항상 풀을 뽑고 아카시아 같은 건 뽑아내버리고 따독따독 떨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가묘 풍습 자체가. 내 죽으면 여기에 누울 것인데 하면서 죽음을 예비하며 준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항상 염려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을, 남은 현실을 윤택하게 해갈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와 같은 약간의 뭐 샤머니즘적인 요소, 이런 어떤 문화적 코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도 맞아. 아야, 내가 죽어서 서방정토에 가면 너를 만날 것이다. 그때 만나면 내 현실이 아름다웠다고. 우리 천상명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말하겠다. 지상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그죠? 정말 아름답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죽어서 누군가를, 천상에서 누군가를 다시 만나면 정말 내 지상에서 너무까지 아름답게 살다가 왔네. 돈이나 띠먹고 해가지고 그럴 말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들에 대한 가치 있는 삶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그 불교적 내세관을 통해서 남은 현실 세계에 대한 뭡니까? 바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다름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 의미로 극복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아야 미타찰 서방정토에서 만나볼라는, 돌을 닦으며 너희 명복을 빌며 또 경건하게 남은 날들을 살아가겠다. 너를 만날 날을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 닿았습니까? 그 수준 조금 꽤 높죠. 이런 옛날에 1000년 전의 작품인데도 우리들에게 그 진정성 같은 것을 크게 내밀어, 이런 감동과 함께 그냥 종교적 극복해가 단어만 꼬투리 잡아서 외우는 이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야. 죽은 공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무런 진동음도 못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문학을 단순히 문학 갈래가 나오면 이건 내가 지나가기 위해서 배우고 다만 마시면 되는데, 이런 피상적인 얘기로 그냥 주물떡 대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작품 하나 안 봐요. 안 봐도 살아가는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은 거리가 먼 겁니다. 어쩌다 보면. 왜 국어를 배우고 왜 문학을 배우는지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여러분 공무원 문제도 수두룩뻑뻑하게 나옵니다, 시험에. 그런 점 잘 판단하셔서 한 시간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의 충실성이 미래도 있고 과거를 아름답게 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서 또 나머지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수고했습니다.